자, 이번엔 12.4 12.4 더 이번에는 크로스 프로덕트란 거를 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 12.3에서는 닷 프로덕트 했었죠. 이번엔 크로스 프로덕트입니다. 예.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외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내적하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죠. 자, 그때 내적에서는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도 사실 내적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2차원과 3차원만 그때 다루었죠.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만 고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R3 3차원만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2차원도 아니고 3차원에서만 우리는 다룰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공간을 어떤 이제 Rn 뭐 몇 차원 벡터 이런 거 떠올릴 때 3차원 벡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일단 A라는 벡터가 A1, A2, A3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B1, B2, B3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벡터의 외적은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숫자에서 곱하기를 점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X자로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벡터에서 곱하기는 점으로 표현한 거는 내적이고요. 곱하기 이렇게 X자로 표시된 거는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겠죠. 그죠? 두 벡터 사이에 점을 찍는 건지 X를 쓰는 건지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외적은 무엇이냐. 자, 3차원 벡터 두 개를 외적을 취해서 나온 결과값은 참고로 내나 3차원 벡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A2 B3 빼기 A3 B2 그 다음에 A3 B1 빼기 A1 B3 그 다음에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하죠, 그죠? 이거를 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평소에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우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방법은 이제 쉽게 요거 외적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이렇게 정의되는 벡터를 우리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of A and B 이렇게 되겠죠.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자, 요 영어 보면 크로스란 말 있죠. 그죠? 요 X자 표시를 크로스, 요 기호를 보고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다트 프로덕트도 이제 점을 찍기 때문에 다트 프로덕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거는 다르게는 뭐, 벡터 프로덕트란 말도 쓰고요. 또는 뭐, 아우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잘 쓰진 않는데, 이런 표현 씁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외적이니까 그죠? 외적, 아우터 프로덕트. 또 이거는 결과값이 벡터가 나온 데서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씁니다. 근데 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다트 프로덕트도 많이 쓰고 또는 내적 그 해석이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했잖아요. 그죠? 이너 프로덕트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수학하는 사람들 이너 프로덕트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외적 같은 경우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 용어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벡터 프로덕트나 아우터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요 용어를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외적 계산하는 거를 즉 이렇게 우리 계산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쉽게 하는 요령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잘 들어놔야 여러분들이 외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통으로 외우면 되겠죠. 예. 근데 통으로 외우기 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렬 그리고 행렬식 개념을 조금 알면 됩니다. 사실 개념 자체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행렬이 잘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 기호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행렬의 행렬식이란 건데요. 요거의 행렬식은 A, D-BC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도 돼요. 행렬식이란 용어, 행렬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A, B, C, D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절대값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AD-BC라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자세한 개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 또는 행렬이란 거를 배워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거 공부할 때 보면 이제 다시 생각이 날 건데 어쨌든 그냥 지금 우리는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용어는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이하를 몰라도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게 외우든가.
아마 근데 외우기 힘들 거예요. 그냥 듣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각각 두 개씩 있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값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A1, A2 가로 세로 세 개씩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B1, B2, B3, C1, C2, C3. 요거의 행렬식.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취하면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 메뉴에 있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동그라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행렬식. 요 동그라미를 포함하는 요 가로 세로를 지울게요. 남는 거 요거 있죠. 남는 거 요거 가져오면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빼기입니다. 빼기.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빼기 해놓고, 빼기는 세모, 요거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동시에 쓰는 거야.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3, 요 네모죠. 지금 폼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A2가 있죠. 세모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를 지우면 B1, B3, C1, C3가 남죠. 그거를 차례로 쓰면 돼. 이제 마지막 패턴 비슷하죠. A3가 요거잖아. 그죠? 요 네모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으면 요것만 남죠. 요거를 쓰면 돼. 하면 끝난 거야.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요걸 하면 다시 쓰면 어떻게 돼? A1 있고 요거 계산하면 요 위에 게 요걸 했죠. 요쪽 대각선 곱해서 요쪽 대각선을 빼주면 되잖아. 요쪽 대각선 곱하면 B2 C3 빼기 B3 C2 이렇게 되는 거. 빼기 A2 있고 요거 계산하면 B1 C3 빼기 B3 C1 이렇게 돼. 더하기 A3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죠. B1 C2 빼기 B2 C1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3개짜리 행렬의 행렬식은 이렇게 계산해.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어 자체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야 돼.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벡터 외적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벡터 외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A 곱하기 B 이래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물론 요 A는 A1, A2, A3잖아요. 그죠? 요 벡터고 요 B는 B1, B2, B3인가? 알겠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행렬식, 조금 전에 봤던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맨 위에는 I, J, K. 그 다음에 앞에 거 A 있죠? 요거 A 벡터 차례대로 성분 A1, A2, A3. 그 다음에 요 B 벡터 있죠? 또 차례대로 B1, B2, B3.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쓰면 그냥 요거의 외적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 IJK, 이게 행렬을 공부해본 사람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IJK, 요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IJK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벡터죠. 그죠? I는 100 벡터고, J는 010 벡터고, K는 001 벡터잖아. 말이 안 되잖아. 벡터가.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됩니다. 그냥 숫자로 생각하고 쓰면 돼요. 자, 그럼 숫자로 생각하고 쓰면 I가 있죠? I 있고, 그 다음에 I가 포함하는 가로 세로를 지우면은 A2, A3, B2, B3 이렇게 되죠. 그 빼기, 그 다음에 요거 J 있잖아. 그러면 J 쓰고, J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 지우면 A1, A3, B1, B3.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마지막 K 쓰고, 그 다음에 K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 지우면 A1, A2, B1, B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야? 요거 곱하기 요거 두 개 곱한 거에서 요거 두 개 곱한 걸 빼잖아. 빼서 그런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 곱하기 벡터니까 당연히 벡터는 뒤에 써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스칼라 배할 때 스칼라 앞쪽에 쓰잖아.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A2 B3 빼기 A3 B2가 되죠. 그 다음에 빼기 요것도 요 숫자니까 어떤 거에 J 하면 요거는 A1 B3 빼기 A3 B1 이렇게 되죠. 그럼 더하기 또 어떤 거에 K. 근데 K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한 거에서 요거 곱한 거 빼면 된다.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한다. 자, 그럼 요렇게 해놓고 나면 뭐야, 이거는 IJK로 표현되는 건 요건 이제 벡터 표시를 하면은, 자, 요거 X 성분이죠. 그래서 A2 B3 빼기 A3 B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J 성분 두 번째 그러니까 Y 성분이죠. 요거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리 바꿔서 A3 B1 빼기 A1 B3. 그리고 요 K Z 성분 요거죠. A1 B2 빼기 A2 B1 이게 된다고. 다시 우리가 앞에 돌아가서 정의를 보면 요렇게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시겠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거는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A 벡터를 1, 3, 4, B 벡터를 2, 7,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다. 그럼 A 외적 B 계산하라 하면 이렇게 I, J, K. 그 다음 A 벡터는 1, 3, 4. B 벡터는 2, 7,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I 빼기 J 더하기 K 이렇게 써놓고 I니까 요거 가지고 하면 돼. 그지? 요 대각선에서 요 대각선 빼면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15 빼기 4, 7에 28 이렇게 오고요. 요것도 J를 포함한 거 1, 2, 4, 5죠. 그럼 1 마이너스 5 곱하고 빼기 2, 4, 8 하면 되고, K는 요거죠. K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 지우면 1, 3, 2, 7 하면 1 곱하기 7에서 2 곱하기 3을 빼면 6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쓰면 요거는 마이너스 43인가요? 마이너스 43i. 요거는 마이너스 13에 마이너스 더하기 13j. 요거는 더하기 1k. 그래서 요건 다시 쓰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요것도 답도 되고 요것도 되고 다 상관없어서 아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외적이란 게 해보면 생각보다 계산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요 마이너스 빠뜨린 것 때문에도 실수 많이 하고, 그거 떠나서 그냥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요게 헷갈리면 요렇게 하세요. i를 포함 이렇게 그냥 i 빼기 j 더하기 k 요렇게 해가지고 i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 지으면 3, 4, 7, 마이너스 5 나오고, j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 지으면 1, 4, 2, 마이너스 5 1, 4, 2, 마이너스 5 k도 k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 지으면 1, 3, 2, 7 이렇게 쓰고, 요거 빼기 요거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세요. 요 스텝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가는 게 계산 실수를 덜 하겠죠. 그죠?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은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시험 쳤는데 이렇게 해서 틀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외적할 때. 자, 요 외적 계산은 가끔씩 자주 나오니까, 예, 여러분들이 외적 계산은 꼭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 가서 외적 계산 못 하겠다 하면 뭐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말 그대로 단순 연산입니다. 그래서 연산은 할 줄 알아야 뭐 이걸 계속 계산을 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연습하셔야 합니다. 연습하시고 요거 실수 안 하는 연습,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외적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질을 좀 볼 건데요. 자기 자신을 외적을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을까요? 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거를 A1, A2, A3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 A 외적 A 이래버리면, 응?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I, J, K, A1, A2, A3, A1, A2, A3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I, J 이렇게 두고, I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를 지으면 A2, A3, A2, A3, J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를 지으면 A1, A3, A1, A3, K를 포함하는 가로 세로를 지우면 A1, A2, A1, A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A2, A3에서 A2, A3를 빼니까 제로죠. 그죠? A1, A3에서 A1, A3를 빼니까 또 제로네요. A1, A2에서 A1, A2를 빼니까 제로네요. 그럼 K.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냥 0, 0, 0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제로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제로 벡터다. 외적을 취하면은, 자기 자신 외적을 취하면 제로 벡터가 나오겠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에 대해서 다 되겠죠? 그죠? 모든 그 R3 상의 3차원 벡터는 다 이걸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 성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적을 취하면 어쨌든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내적 같은 경우도 그 기하학적 의미는 제가 한번 설명했죠.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그 물리적 정의로 접근하면은 그게 두 벡터, 그러니까 한쪽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고 한쪽은 이동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작용한 워크를 구하는 과정이, 일을 구하는 과정이 사실상 내적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하학적 의미를 했죠.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에다가 이제 정사형 시켰을 때 길이랑 나머지 벡터의 길이랑 그 두 개 곱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기하학적 의미. 그래서 우리가 내적을 보면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 외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외적은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외적을 취하면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벡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기하학적으로 이게 무엇일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벡터가 가지는 요소는 두 가지란 말이야. 뭐야? 방향과 크기를 가지겠죠. 그러면 외적을 취했을 때 어떤 벡터의 방향이 나오는지, 어떤 방향의 벡터가 나오는지, 그리고 외적을 취했을 때 이 벡터의 크기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방향을 볼 건데요. 외적을 두 개의 벡터 A, B를 외적을 취하면 얘는 A 벡터하고 수직입니다. 그리고요, 또 외적을 취하면 얘는 B 벡터하고도 수직인 벡터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적을 취하면 일단 적어도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두 벡터가 있을 때 동시에 수직인 벡터라고 하니까 요 A 벡터가 이래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쓰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그죠? 그럼 요 두 벡터를 지난 직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죠? 요 시점 일치했다고, 시점이 일치시킨 다음에 그러면 요 두 직선의 수직인 벡터는 딱 한 개 존재하죠, 그죠? 딱 한 개 존재한다고,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벡터가 외적 벡터가 놓이겠죠, 그죠? 이제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인 거야, 그죠?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의 벡터가 나오겠지, 외적을 취하면, 그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수직인 벡터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이쪽이든 이쪽이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증명은 간단합니다. 증명은 그냥 우리가 A 벡터를 A1, A2, A3 이렇게 놓고요. B 벡터를 B1, B2, B3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 A 외적 B 요걸 계산하면 우리가 요 나오죠. 요거 뭐야? A2, B3 빼기 A3, B2, A3, B1 빼기 A1, B3, 그 다음에 A1, B2 빼기 A2, B1 요 벡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와 요거의 수직인지를 물었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얘랑 두 개가 수직인지를 묻는데, 우리가 내적할 때 배웠죠. 두 벡터가 수직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내적 값이 제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내적을 취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거랑 A 벡터 이렇게 내적을 취하니까 요 벡터는 요 벡터, 요런데 계산해보세요. 해보면 제로가 나옵니다. 즉 결국엔 수직이 증명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두 개 내적 취하면 제로 나옵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의 외적을 취한 거를 B 벡터하고 내적을 취하면 이것도 제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 두 개에 의해서 요거 두 개는 증명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외적을 취하면 이렇게 수직인 벡터가 나오는 정도는 이제 알게 됐다고. 자, 그럼 이 벡터의 크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벡터의 외적의 크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자, 그래서 또 다음 정리를 보겠습니다. 일단 세타는 두 벡터 사이 각으로 보겠습니다. 내적할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 각이기 때문에 이 파이보다 작겠죠,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외적을 취하면 요거의 크기는 무엇이 되느냐? 이거는 하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자, 내적했을 때 내적하면은 그거는 이제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죠. 얘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러면 외적의 크기가 됩니다. 자, 요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의 크기의 제곱을 하면은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A2, B3 빼기 A3, B2 성분이 각각 요거랑 그 다음 성분의 A3, B1 빼기 A1, B3 그리고 A1, B2 빼기 A2, B1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성분을 하는 벡터인데 그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각각의 제곱의 합이 되겠죠, 그죠? 합이 된다. 자, 요거를 전개를 하면 이게 제곱을 다 풀어가지고 전개를 하면요,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이랑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B3 제곱의 곱에다가 빼기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의 제곱을 뺀 꼴과 같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자체는 뭐야?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고 요 뒤에 것도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고 빼기 요거 자체 A와 B의 내적이죠, 그죠? A 내적 B죠. 그거의 제곱인 거예요. 응?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A 벡터 크기의 제곱,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내적의 제곱이죠. 내적이 뭐였어?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벡터 크기 제곱, B 벡터 크기의 제곱 묶어내면 1 빼기 코사인 제곱만 나오니까 그거는 사인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제곱 떼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제곱 떼면은 A 벡터 외적 B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냐? 제곱 떼니까 이것도 제곱 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루트 제곱 떼면서 절대값 사인 나와야 되는데 사인은 어차피 제로 파이 사이에서는 어차피 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절대값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의 외적을 취했을 때 그 크기는 A 벡터와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트. 자, 요거 보면 우리가 어떤 공식 안 떠오릅니까?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 다시. 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고. 그리고 요 세타야. 그러면 요거는 A 벡터 크기 이 길이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요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인 거야. 요거 우리 많이 봤죠? 요거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면은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사인 세트잖아. 그죠? 아시죠? 즉 다시 말해서 요 값은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인 거야. 즉 외적을 취했을 때 그 길이는 크기는 요 두 벡터로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다시 요 A 벡터하고 B 벡터는 외적을 취하면 여기서 요렇게 이쪽으로 요 제가 들고 있는 볼펜에 놓여있는 벡터가 나오죠. 방향은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쪽으로 오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한 개인데 그 길이는 이 평행사변의 넓이만큼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외적인 겁니다. 어쨌든 방금 한 것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요 두 벡터를 평행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일단 외적을 취했을 때 제로 벡터 왜냐면 평행하단 말은 세타가 제로 또는 파이란 뜻인데 세타가 제로 또는 파이라면 180도라면 사인 값은 항상 0 나오죠. 그러니까 외적의 크기가 제로 되겠죠. 외적의 크기가 제로라니까 외적이 0벡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차원상에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평행사변형에 했을 때 이 넓이가 S라면 외적을 취했을 때는 요거의 그 외적의 크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요 외적의 크기는 뭐 이렇게 나왔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A 외적 B는 이렇게 되고 요거의 크기는 S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리고 A와 수직이 됩니다. 자, 이 밑에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밑에 쪽 방향.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방향이 두 개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어릴 때 이거 어릴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가 전자기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나요? 배우죠.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게 나옵니다. 왼손.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밑에서부터 차례로 갑니다. A 외적 B는 요겁니다. 알겠죠? 요게 A고 요게 B면 요건 A 곱하기 B인 거야. A랑 B랑 외적 취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또 한번 해볼까?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야. 그러면 A 외적 B는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왜냐? 자, A 외적 B 앞에 게 요겁니다. 뒤에 게 요거야. 그러면 결과가 이거야. 그럼 요 모양 가려면 요 A 벡터 이렇게 있죠? B 벡터 이렇게 있지? A고 이게 B면은 얘가 A 곱하기 B인 겁니다. 이해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느낌 올 거야. B 곱하기 A 벡터는 뭐가 되겠어? 반대로. 자, 여기서 볼게요. 이게 A고 B 하면 요거는 A고 B면은 이건 A 곱하기 B죠. 그럼 이게 A고 이게 B일 때 B 곱하기 A는 뭐가 되겠어? 다시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죠? B 곱하기 A 하면 내려오는 거라고. 요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요쪽이 B 곱하기 A가 되겠지. 그럼 직관적으로 뭐야? 외적의 순서가 바뀌면 방향도 바뀝니다. 맞죠? 직관적으로 그렇죠? 자, 이게 헷갈리는 사람 손 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맨 밑에 게 앞에 겁니다. 외적 취할 때 앞에 겁니다. 그 두 번째 게 두 번째 벡터입니다. 그러면 외적 취하면 엄지손가락이 그 결과입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외적 요거 해야 요게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요거 외적 요거 하면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밑에서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거야. 어쨌든 요 손을 보고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손 꼬여도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3차원 할 때 X축, Y축, Z축 있죠? 똑같은 거야. X축 있으면 Y축 있으면 Z축. 이 순서로 가죠. 항상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는 거야. X, Y, G 하는 것처럼. 이해했어요? 똑같아요. A 외적 B 하면 요게 A 외적 B. A랑 B랑 외적하면 요거. A랑 B랑 외적하면 요거. X, Y, G. 이해했어요? 이해 아직 안 돼? 사실 이게 무슨 이해야? 이건 이해가 아니잖아. 외우는 거야. 손으로 연습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하세요. 연습. 헷갈리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라면 A 곱하기 B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이 순서로 올라가는 거야.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지죠. 그죠? 식의 반대 방향. 원래 수학에서 식의 반대 방향은 양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또 식의 반대 방향이 왜 양의 방향인지 이해를 못 하나? 우리가 요 있잖아요. 1사분면 뭐 평면도 이렇게 좌표 평면 있으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하잖아. 식의 반대 방향 돌잖아. 식의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식의 반대 방향 이렇게 돌죠.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A와 B를 외적하면 A 외적 B가 나온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외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배웠습니다.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면서 아까 그 플레밍 외손 법칙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방향까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벡터를 만들어내는 평행사변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가 이제 외적의 크기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도 다 알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를 찾는 문제인데요. 어떤 벡터냐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찾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어떻게 주냐면 P 1,4,6이 주어져 있고요. Q 해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요. R 해서 1, 마이너스 1,1 있습니다.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고, 그죠? 점 있죠. P, Q, R.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벡터를 이게 찾고 싶은 거야. 수직인 벡터.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냐면, 그죠? PQ란 벡터랑 PR이란 벡터를 찾으면, 그죠? 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하면은 외적하면 되죠. 동시에 수직인 벡터. 왜냐면 두 벡터의 평면 위에, 평면의 수직이란 뜻은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과 수직이란 뜻이기 때문에, 즉 평면 위에 있는 아무 두 선과 수직이기만 해도 수직이 되거든. 즉 요거 두 개 동시에 수직인 걸 찾으면 외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벡터와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으면 됩니다. 그지? 그게 뭐야? 외적이잖아. 그래서 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기 위해서 요 두 벡터의 외적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PQ 벡터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죠? Q에서 P를 뺀 거지, 그지? Q에서 P를 뺀 것. 그러면 요 차례도 빼면 마이너스 2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3, 5에서 4를 빼니까 1, 마이너스 1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PR 벡터를 볼까요? R에서 P를 빼야겠죠. 1에서 1 빼면 제로,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5, 1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PQ 벡터 외적, PR 벡터 외적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I, J, K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대충 학생들이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냥 암산으로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지? 암산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 하지 마세요. 뭐 풀 수 있으면 그래 하는데, 자, 이렇게 쓰면 I에서 요거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또 이게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쓰고 합시다. 우리 그냥 하나 씁시다. 이게 괜히 겁먹 뜬다고 이게 해보면. J는 요거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K는 마이너스 3, 1, 제로 마이너스 5. 이렇게 한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에다가 빼기 35. 요것도 3, 5, 15에다가 0. J. 더하기. 요거는 3, 5, 15. K.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다시 쓰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40이고, 요거 마이너스 15고, 이건 15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얼마나 쉬워. 찾은 거야. 그 또 사실 요거는 숫자가 너무 크고 5로 나눠, 어차피 벡터니까 방향만 맞으면 수직인 벡터 맞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 5로 나눠줘도 되죠. 그럼 맨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 이쁘니까 마이너스 5로 한번 나눠볼까? 그럼 8. 그럼 여기는 3. 이거 마이너스 3. 요렇게 해도 되죠. 어차피 평행하니까, 그지? 요걸로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요거에다가 적당한 영한이 상수 곱한 코트는 다 답이 되는 거죠. 어쨌든 수직인 벡터 찾았습니다. 자, 이걸 왜 했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그런 문제 있었을 거라고. 세 점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평면 잘 안 주죠. 어쨌든 세 점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두 직선 주어져 있거나 뭐 이랬을 때 이 평면에 또는 두 직선에 두 벡터 또는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벡터 찾는 문제가 한 번씩 있죠. 또는 동시에 수직인 직선 찾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 찾는 문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고등학교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푸느냐면, 요새는 이거 안 배우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전에는 이제 벡터 문제가 있을 때 3차원의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찾는 문제가 한 번씩 있었다고. 근데 외적이란 거는 고등학교 때 안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내적 배웠는데 사실 12.3까지는 기존에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우던 것들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또 배우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 12.4부터는 고등학교에서 12.4 외적은 고등학교에서 안 다뤘던 거죠.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적을 이용하지 않고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는 문제를 냈는데 보통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푸냐면 이 동시에 수직인 이 벡터를 A, B, C라고 두고 그래서 동시에 수직이니까 이 벡터가 A, B, C 벡터와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다 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었어. 그렇게 해서 찾단 말이야.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죠. 그런데 이젠 그래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외적을 이용하면 쉽게 바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는 P가 1, 4, 6, Q가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 그리고 R이 1, 마이너스 1, 1 있을 때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S. 이 넓이가 뭐냐? 이것도 사실 참고로 PQ는 요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그 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P, Q, R 요거는 사실 PQ랑 벡터 PQ랑 벡터 PR이랑 외적을 취하면 어떻게 돼?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오잖아. 그러면 삼각형은 요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인 거야.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는 뭐야? 두 벡터의 외적의 크기죠. 그럼 외적의 크기가 이 삼각형 넓이의 2배니까 요거의 2분의 1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건 2분의 1에 하자. 그럼 요 외적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외적은 우리 앞에 구했죠. 앞에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15였다고. 외적 구했었잖아. 그럼 요거 하면 되는 거다. 그럼 자, 이건 2분의 1에 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요렇게 해서 제곱 하면 되지. 40제곱 15제곱 더하기 15제곱 하죠. 그러면 이건 20 이건 하면은 요 계산하면 요 이제 5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때 다 5의 배수니까 다 5의 제곱 나오지. 5 묶어내면은 해서 이렇게 하면 82가 남습니다. 안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 않죠?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 그 다음 이제 참고사 I와 J를 외적하면 뭐가 될까? J와 K를 외적하면 뭐가 될까? K와 I랑 외적하면 뭐가 될까? 반대로 J와 I랑 외적하면 뭐가 될까? 그리고 K와 J랑 외적하면 뭐가 될까? 그 다음에 I랑 K랑 외적하면 뭐가 될까? 이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거 그냥 미리 아까 얘기한 거죠, 그죠? 이게 있잖아. 이게 우리가 이거 X축, Y축, Z축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있죠. 그러면 이게 X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쓰면 X축, Y축. 그럼 이게 I 벡터, 이게 J 벡터고 이게 K 벡터잖아.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I, J 외적하면 이렇게 되잖아. I, J 하면 I 곱하기 J 나오죠. 그럼 뭐야? K. 그럼 바로 나온다. 사이즈가 1이니까 요거 평행사변형 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이라고 다 90도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크기 곱하기 사인 90도 하면 그냥 크기 곱하기 크기고 크기도 다 1이니까 그냥 다 사이즈가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I, J, K는 외적하면 서로 나옵니다. 자, K 나온다고.
그럼 JK 하면 이것도 그냥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돼. J이고 K면 얘인 거야. I. KI 하면 얘인 거야. 그죠? J. 그럼 JI는 이번엔 JI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JI 하면 K인데 K가 아니고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죠?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이것도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E.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되죠. 이렇게 하고 I, J, K 놓고 요 IK 하고 싶으면 1, 0, 0 하고 0, 1, 0 해갖고 요거 계산해 보면 0, 0, 1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해봐도 됩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뭐 어차피 제가 기하학적으로 의미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설명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이걸 계산 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안 해봐도 되는데 어쨌든 알아야 되죠. 예. 헷갈리지는 마세요. 다 알아야 돼.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외적이란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죠? 반대 방향 나오잖아. 다른 결과가 나오죠. I 곱하기 J랑 J 곱하기 I랑 다르게 나오잖아. 즉 다시 말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외적은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not commutative.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이 외적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적도 일종의 연산이기 때문에 이항 연산이기 두 벡터를 가져와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항 연산으로서 항상 이런 연산이 있으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체크해 본다고 했죠. 자, 일단 A, B, C가 이제 벡터고요. 물론 이건 3차원 벡터입니다. 스칼라. 그죠? 3차원이만 하잖아.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외적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외적은 3차원. 그래서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가장 방금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 두 개가 같지 않다겠죠. 근데 부호가 바뀌어서 같아진다고 했죠. 부호만 바뀐다고 했죠.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결합 법칙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결합 법칙도 우리가 사실은 외적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앞에 아까 같이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I 곱하기 J가 이랬을 때, I 곱하기 J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것 먼저 하는 거랑 뒤에 것 먼저 하는 거랑 계산을 해보면 I 곱하기 I는 제로 벡터죠. 맞죠? 자기 자신 외적하면 제로 벡터였잖아.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 벡터 두 개 외적을 하면 평행사변형 만들면 넓이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제로 벡터가 돼. 그 제로 벡터랑 외적하면 당연히 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 벡터가 나옵니다. 그럼 IJ 하면 K 나오죠. 그럼 I와 K를 하면 마이너스 J 벡터 나온다고. 그지? 그렇잖아. 이렇게 있으면 IJK인데 I랑 K 하면 요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K. I랑 K 하면 요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J가 나오죠. 근데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J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단 말이야. 그래서 결합 법칙도 사실 성립 안 합니다. 알겠죠? 앞에 같이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지?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도 성립 안 해요. 이거는 뭐 아예 완전히 형태가 무슨 부호가 바뀌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되고요.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스칼라 곱과 이렇게 외적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 그럼 스칼라 곱과 외적이 섞여 있을 때 요거는 결합 법칙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일종 결합 법칙 같은 게, 그죠? 외적 먼저 치워도 되고요. 이 C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도 됩니다. C, B 벡터 이렇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과 벡터 합에 대한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쓰면 외적이 각각 분배. 근데 외적 같은 경우는 이게 교환 법칙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A가 앞에서 이렇게 곱해졌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더하기. 그래야 같아집니다. 이걸 두 개 자리를 바꿔놓으면 틀리겠죠.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배하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방향도 중요한데, 그러면 만약에 더하기해서 뒤에서 분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뒤쪽에서도 똑같이 분배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방향은 항상 일정해야 돼. C가 뒤에서 이렇게 곱해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뒤쪽에서 똑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방향만 어쨌든 순서만 순서만 이제 안 틀리게 잘 맞춰주면은 분배 법칙은 일단 성립합니다. 외적과 덧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적과 외적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적과 외적이 섞여 있어. 이거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보통 제가 괄호를 안 해놨죠, 그죠? 괄호를 안 해놨으면 자, 내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외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가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이게 수업 시간에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이게 뭐 제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적을 먼저 할지 외적을 먼저 할지인데요. 일단 그럼 내적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내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벡터를 내적을 취하면 이건 스칼라가 나오죠. 그럼 스칼라랑 벡터 C랑 외적을 취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안 되죠. 그죠? 외적이든 내적이든 벡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스칼라랑 외적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외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괄호 표시를 했지만 괄호 표시가 없다고 해도 외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정의가 안 되잖아. 내적부터 먼저 하면. 그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필기할 책에서도 그렇고 필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쨌든 헷갈릴까봐 외적에 괄호는 표시는 하지만 사실 괄호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외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의상 내적을 먼저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어쨌든 이게 뭐가 되느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A, B, C 순서만 안 바뀐다면 앞에 외적을 취하고 뒤에 내적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외적을 먼저 해야겠죠. 내적을 먼저 하면 정의가 안 되니까. 어쨌든 A, B, C 순서만 맞다면 내적, 외적 두 개를 아무 때나 끼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외적 먼저 하는 조건은. 사실 이거는 A, B, C 있죠? 그럼 A, B, C 다시 A 이렇게 있으면 A, B, C 이렇게 있으면 A, B, C 해도 똑같고요. B, C, A, C, A, B 한 것도 다 성립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 C, A 있잖아요. B, C, A 있고 B, C, A 있고 여기다가 외적, 내적 또는 내적, 외적 해도 다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C, A, B, C, A, B 해가지고 외적, 내적, 내적, 외적 얘도 다 같아. 다 같아. 이거 다 같아. 6개 실제로는 다 같습니다. 왜 같은지는 나중에 좀 이따가 요 다음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충분히. 어쨌든 다 같습니다. 대신 순서 반대로 가는 순서는 안 됩니다. C, B, A. 얘들은 부호가 달라. 이거는 방향이 달라졌죠.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교환 법칙 하면 부호가 바뀐 것처럼 부호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나와. 이해했죠? 뭔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나오는 거야. C, B 하면 달라집니다. 얘랑 부호가 달라진 거죠. 엄밀하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취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요 순서대로 가면은 플러스라면 반대 순서대로 한 거 CBA 또는 ACB 또는 BAC 요것들은 똑같이 이렇게 한 것들은 다 부호가 바뀌는 거야. 자, 왜 그런지는 요 다음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신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적만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아까 외적은 결합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괄호를 해서 이게 해야 됩니다. 뭐 물론 무조건 앞에서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 거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래 있으면 요거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뒤쪽에 먼저 괄호가 돼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계산해보면 A 내적 C 그럼 요 스칼라죠. 스칼라 합니다. B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A 내적 B 한 다음에 C에 스칼라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A와 C에 내적한 거 B랑 A와 B에 내적한 거에 C랑 이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직관적으로 우리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우리가 결합법칙 성립 안 한다. 그럼 요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요거는 다시 자리를 일단 바꾸고, 그죠? 얘랑 자리 바꾸면 부호 바뀌고, 요렇게 해놨어. 요 방법으로 그대로 들어가면은 C 해가지고 C랑 B랑 내적 취하고 A 벡터 빼기 C랑 A랑 내적 취하고 그 다음에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했나?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은 요 마이너스 해주면은 이제 C랑 A 내적 취하고 B 벡터 빼기 C랑 내적 B 하고 A 벡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 보면 얘랑 같은가 이거지.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완전 형태가 다르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결합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랑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6번 공식 평소에 잘 외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이런 거 해야 할 일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시험을 치려면 뭐 물론 뭐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요 5번까지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예. 자, 아까 그리고 이제 5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게 다 같다고 했죠. 그 ABC, 요 ABC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 ABC, BCA, CAB 순으로는 내적 한 번, 외적 한 번 있는 거는 다 같다고 했죠. 반대로 가는 거 CBA, BAC, ACB 순으로 있는 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할 건데 이게 이제 명칭이 뭐냐면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적이라 가지고 곱하기를, 예. 그래서 내적, 외적 하는 것처럼 세 개짜리 적 곱하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A 내적, B 외적, C 요렇게 만약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외적 먼저라고 괄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이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A, B, C 각각의 성분을 A1, B1, A1, A2, A3, B1, B2, B3, C1, C2, C3라고 했을 때 A, 벡터 A의 성분을 차례대로 A1, A2, A3 쓰고요. B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B1, B2, B3 씁니다. C도 C1, C2, C3 이렇게 쓰죠. 이거야 그냥.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이게 원래 이 줄을 바꿀 때마다 부호가 바뀝니다. 이해했어요? 자리 하나 바꿀 때마다 부호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 거랑 같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A 외적 B 내적 C 이렇게 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아. 다 같아. 아까 같다고 했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같습니다. 요것도 요거랑 비슷한 원리로 보면은 여기 있으면은 C 이거 자리 바꿔도 된다 했죠? A 곱하기 B. 그럼 얘랑 지금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 방법으로 요걸 또 정리를 하면은 C1, C2, C3고 A1, A2, A3고 요 B 있으니까 B1, B2, B3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어떻게 같은가? 내가 자리 하나 바뀔 때마다 부호 하나 바뀐다겠죠. 그럼 요 모양을 가려면 요거 두 개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 한번 바꾸면 요 모양 되죠. 그러니까 줄을 두 번 바꿨잖아. 줄을 두 번 바꾸니까 당연히 부호가 같죠. 그래서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만 알면 거의 다 계산이 가능해. 그러면 BCA도 마찬가지야. 그럼 BCA도 있으면 BCA 순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BCA 순으로 가려면 요거 자리 바꾸고 또 자리 바꾸고 두 번 바꿨잖아. 그죠? 그러니까 짝수번 행을 바꾸면, 이렇게 줄을 짝수번 바꾸면은 값이 다 같은 거야. 그럼 홀수번 바꾸면 그냥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CBA 하면은 CBA 이랬으니까 그럼 CBA 있으면 A랑 C랑 맨 위에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A 내적 B 외적 C 이거랑 C 내적 B 외적 A 이거랑 이렇게 쓰면 A, B, C랑 CBA랑 A, C 두 개 자리 바꾸면 요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만 바뀌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되게 재밌죠? 그죠? 요런 거에 대한 계산은 나중에 선형대 수학이라는 걸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공부해보면 됩니다.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의 크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자, A, B, C 벡터가 있다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B라 하고 요거를 C라 하고 요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걸 C, 요걸 B.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B와 C를 외적을 했잖아. 그러면 요 평행 사변이 나옵니다. 요 넓이 나오죠. 요 넓이하고 요 A 벡터하고 내적을 취한 거야. 이해했어요? 이게 뭘까 이거야. 이게 내적을 취했다고. 그러니까 이 넓이랑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 해야 돼? 아니, 넓이랑 하겠지. 외적은 이쪽 방향의 벡터잖아. BC. 그죠? 요 두 개의 벡터를, 그죠? 그럼 이 넓이가 요거의 넓이랑 같다고, 이 길이랑 같다고. 그러면 이 길 곱하기 여기 수선 내린 거랑 수선 냈을 때 이 길이랑 두 개 곱이죠, 그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요 세 개의 벡터로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요 두 벡터로 평행사변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요 두 벡터로 또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다고. 요거 두 개로 평행사변 이미 만들어놨지. 그러면 다시 요거 두 개로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미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고 여기 선이 있으니까 여기 이으면 또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 보입니까? 입체적으로 보면 어떤 직육면체를 찌그러 놓은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육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찌그러진 그림이 있죠. 이 찌그러진 그림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이거야. 그러면 이건 뭐야? 요 넓이 곱하기 요 수직 높이잖아. 이 수직 높이가 뭐야? 요 길이라고. 그지? 요 길이라고. 근데 밑면이 이 넓이잖아. 이 넓이 뭐야? 이 넓이죠. 즉 이 넓이 곱하기 이 길이라고. 이 넓이가 이 길이잖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요거의 부피가 되는 거야. 즉 뭐야? 요거죠. 맞지? 근데 이 세타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호는 바뀔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요거의 부피는 뭐냐? A, B, C와 내적, 외적, 이게 3적이죠. 그죠? 3중적. 요거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 요건 절대값인 거야. 왜냐면 요거 외적한 다음에 내적을 했으니까 요거는 스칼라죠. 스칼라의 크기니까 절대값이지. 이해했죠?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 취하면 요거의 부피가 나옵니다. 요거 빠뜨리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부피가 음수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요렇게 할 수가 있다. 재밌죠? 그죠? 요거 트리플 프로덕트란 건데, 트리플 프로덕트의 크기는, 요렇게, 요 부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설명했죠? 어쨌든, 벡터 ABC로 만들어지는 이 평행사변형으로 생기는 평행사변형 육면체가 있죠. 그죠? 평행사변형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요거를 패렐로그램이라 하나? 뭐 하여튼, 패렐로로이드라 하나? 뭐 하여튼, 뭐 패러럴 파이프라 하나? 뭐 하여튼 이름이 있습니다. 저 영어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책에 보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요 직육면체를 찌그러뜨린 이 도형, 그죠? 3차원 도형, 요거의 부피가 트리플 프로덕트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거샘플 5번인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 A 벡터가 있습니다. 1, 4, 마이너스 7. 자, B 벡터가 있습니다. 2, 마이너스 1, 4. 자, C 벡터가 있습니다. 0, 마이너스 9, 18. 자, 요 세 벡터가 있는데, 요 세 벡터가 한 평면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한 평면에 있으면, 당연히 이 세 벡터로 만들어지는 찌그러진 육면체, 그죠? 직사각형 찌그러진 거, 그죠? 평행사변 육면체가 있죠, 그죠? 평행사변 육면체가 있으면, 그거의 부피가 어떻게 돼? 한 평면에 있으면. 당연히 부피가 제로가 되겠죠. 셋 다 한 평면에 있으면 그걸로 그 육면체를 만들면,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로도 성립하죠. 평행사변형 육면체가 그 부피가 제로라면 당연히 이 세 벡터는 한 평면에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즉 다시 말해서 A, B, C가 있으면 외적, 내적을 취해서. 그러면 어쨌든 여기 내적이 여기 곱하기 외적이 오고 요 내적이 오다 그 상관없다겠지. 어쨌든 요 A, B, C 수는 여기 써보자고. 여기 1, 4, 7, 2, 마이너스 1, 4, 0, 마이너스 9, 18.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1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죠. 그것도 곱하기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9, 18. 요거는 참고로 그냥 숫자 곱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오고요. 요 2, 4, 0, 18. 그 다음에 7, 플러스 7 있고,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9.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고, 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 하고 30, 마이너스 36을 빼니까 더하기 36 빼기 4에 이 하면 36 빼기 제로죠. 더하기 7 마이너스 2, 9, 18에 요 빼기 제로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하면은 18 빼기, 와, 이 숫자 크네요. 그죠? 뭐 하여튼 4, 6에 24. 계산하기 싫네. 4, 32, 144 빼기 7, 8에 56 7, 12 이렇게 되죠. 요 계산하면 제로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 어디 뭐가 틀렸나? 이거 마이너스 7이죠. 이거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도 마이너스. 그래서 다 해서 제로 납니다. 그래서 해봐야 어디 내가 틀린지 알지, 그지?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제로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야? A와 B와 C는 한 평면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플레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면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요걸 이용해서 세 벡터가 같은 평면 위에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적에 관련된 공부를 좀 했고요. 이제 외적은 공부하다 보면 이번 2학기 내내 하다 보면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고 이 물리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내가 이거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저도 이제 기계과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어떤 볼트가 있고 너트를 해서 이렇게 뭐 쪼죠. 이렇게 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드라이브 나사 쪼을 때, 그지? 이렇게 너트가 있으면 이렇게 스패너 걸어가지고 이렇게 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쪼을 때 여기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요거 할 때 그 보니까 외적을 쓰더라고. 이쪽에 작용하는 힘 F가 있고 이쪽에 또 뭐 그죠? 뭐 S가 있다 칩시다. 그럼 요거 두 개 있을 때 요 토크를 구하는 게 보니까 요거의 외적의 크기로 뭐 구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계과 쪽에서 되게 옛날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 토크 구할 때도 쓰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가서 우리가 역학이나 또 유체역학 관련해서도 많이 씁니다. 플럭스를 구할 때도 외적을 쓰고요. 그래서 전자기하학에서도 물론 마찬가지 외적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도 많이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외적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공대생이라면 특히나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울 때 확실하게 익혀놓고 나중에 언제든지 외적이란 게 나왔을 때 그 외적 그거 뭐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계산 어떻게 하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익혀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